이제 지난 달부터, 지난 시간부터 협력 규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전체 최적화와 성과 창출의 원리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이제 착한 경영의 체계, 세 개의 톱니바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 공유 목적과 공헌 의지에 대한 것들을 쭉 진행하다가 지난번 이제 시스템 사고부터 이쪽 협력 규칙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협력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예요. 이쪽에 대한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대부분 실무자들의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뭐 ERP 같은 정보 시스템의 영역, 이걸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뭐 특별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나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거나 내가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나 이렇게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감독이 선수를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야, 우리 골만 넣으면 돼.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공만 보고 쫓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골 넣으려고. 동네 축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 목적이 없게 되면은 동네 축구가 돼요. 그러니까 공유 목적만 갖고 있으면 동네 축구가 돼요. 공유 목적만 갖고 있으면. 협력 규칙이 없게 되면은 목적은 알고 그 목적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어떤 경영자들은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톱니바퀴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실무자로부터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협력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거꾸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축구로 얘기하면 11명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룰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요 구역에만 있어. 네가 볼을 잡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축구장에 집어넣으면 그 축구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축구는 작동이 안 됩니다. 융통성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규칙만 지나치게 갖고 있고 이 공유 목적 부분이 약하게 되면 역시 굉장히 경직된 이제 조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유 목적과 협력 규칙 사이, 그러니까 이 극단과 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선가 이 절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IT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 첨단 기업들,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들, 창의력이 필요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제조업체라든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규율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이 협력 규칙 쪽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이제 중간에 스펙트럼 상에서 최적점은 그 조직의 규모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 규칙은 몰라서는 안 되는, 경영자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무자 수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파고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기계가 뭐가 있고 그 기계의 작동법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게 몇 시간 가동을 하고 그거의 캐파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영자가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 협력 규칙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어떤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쪽에 이제 시스템 사고를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협력 규칙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이 전체 지식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반이 되는 아주 밑바닥 지식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관련된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든가 해서 시스템 사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지식 체계인지 이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협력 규칙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이 시스템 사고를 밑바닥에 어느 정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그 전체 최적화를 다룰 건데요. 제가 동기화 경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동기화 경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뭐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상산에 사는 솔련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상산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산이죠. 그리고 소련이라는 게 어떤 뱀이에요. 그러면서 손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군대는 모름지기 상산에 사는 소련과 같은 그런 형태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산에 사는 소련이 뭐냐면 이제 전설에 나오는 뱀이라고 해요. 그 소련은 거기 이제 그 손자국에 그렇게 나오죠. 머리를 공격하면 꼬리를 방어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방어하고, 그리고 몸통을 공격하면 꼬리와 머리가 동시에 방어를 하는 방어와 공격을 하는 이런 뱀이라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어떤 조직이나 작고 크든 간에 이 조직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일의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창출이 되는 전체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흐름의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이 전체를 연결하면은 이 흐름으로 연결하면 일종의 뱀같이 되잖아요. 이걸 하나의 뱀이라고 놓고 보면 이 뱀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움직여가는 것.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몸의 각 부분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움직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치 소련과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약속된 그런 원칙 하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움직여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기화라고 한다면 전체 최적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동기화 경영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전체 최적화라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동기화 경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동기화 경영, 전체 최적화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를 오늘 이해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이제 이 다음 달, 다다음 달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최적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이제 개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최적화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이제 부분 최적화죠. 부분 최적화라는 게 각각의 부분이 최적화되는 것,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부분 최적화라고 하고, 전체 최적화는 그 부분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체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전체 최적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간단하게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경영자로서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것인가,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어느 쪽 어프로치가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전체라는 건 조직이죠. 조직 전체가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각 개인으로도 나눠질 수 있고 각각의 부서로도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전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분을 다시 합치면 전체가 된다. 전체를 나누면 부분이 되고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크고 복잡하니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각각을 부분으로 쪼개서 각각의 부분에 목표를 부여한 다음에 그 부분을 극대화하거나 최적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합치면, 어차피 전체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부분은 다시 합치면 전체가 되니까 각각의 부분을 최대화나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합치면 전체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1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두 번째 거는 전체를 부분으로 분리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뭔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부분을 다시 합친다고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의 합은 뭔가 다르다. 뭔가 빠지는 것이 미싱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으로 나눠서 어프로치를 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조직이라는 것을 혹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보면서 이 전체가 한꺼번에 최적화, 최대화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 어프로치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 체계에서는 첫 번째 것을 요소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요소가 다시 전체로 환원된다 해가지고 요소 환원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우리가 홀리즘,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시스템적인 어프로치를 이제 홀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주제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잖아요. 그죠? 2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직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조직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1번처럼 일을 하는 것 같다, 2번처럼 일을 하는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많은 조직들이 1번처럼 일을 해요. 그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거를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쪽의 어프로치가 옳은 어프로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2번 쪽에 손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근데 우리 회사는 1번처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손 드는 분이 많아요. 그럼 1번은 잘못된 어프로치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과학에서 쓰는 어프로치예요. 과학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화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쪼개서 그 쪼갠 걸 갖고 규명을 하고 그 규명한 걸 다시 조립하듯이 합치잖아요. 우리의 과학을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것들이 바로 이 어프로치예요. 문제는 이 어프로치가 조직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게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렇죠? 시스템은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요소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부분으로 나누면 없어진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존재할 때만 상호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버리면 상호작용이 없어지잖아요. 상호작용이 없어진다는 거는 조직이 시스템의 성격을 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요소 환원주의로 설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2번의 어프로치를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고 가상의 이제 사례인데, 조그만 중소기업이 하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 안에 A 공정, B 공정 두 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의 두 개의 공정을 통해서 고객한테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는 이런 이제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제 A에서 B 공정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두 명의 우리가 이제 피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품을 예를 들면 A 공정에서 부품을 가공해서 B 공정에 조립으로 만약에 이제 이걸 준다고 가정을 하면 A 공정에서 B 공정으로 부품을 날르고 다시 빈 박스를 가지고 다시 A 공정에다 갖다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피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더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카트에다가 50피스씩을 가지고 갔다가 빈 박스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사장님이 어느 날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장을 쫙 이제 한번 돌아보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팀장, 뭐 물류팀장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봅니다. 이렇게 쭉. 그러다가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니 근데 이 건장한 사내들이 저 카트에다가 50피스 해봐야 뭐 얼마 무겁지도 않아 보이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듣고 보니까 생산팀장, 물류팀장이 뭐 그럴듯하거든요. 일단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들끼리 검토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냐? 한 명을 줄였어요. 그리고 100개씩 나르게 했어요. 뭐 별 문제 없어요. 이게 뭐 부품이 이렇게 무거운 부품이 아니라서 100개씩 나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뭔가 개선이 된 거죠. 인당 생산성이 높아졌죠. 물류 인원의 인당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개선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상 받았어요. 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다른 조건이 다 똑같고 요거 하나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회사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좋아졌으면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나빠졌어요. 근데 왜 나빠졌을까요? 나빠진 정도가 아니고 이 회사가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었죠? 예? 지금 50개를 100개씩 나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번 50개씩 가던 게 한 번에 100개씩 갑니다. 이것을 이제 제조 공정에서는 제조 쪽에 계신 분은 뭐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제조 공정에서는 이거를 이동 배치라고 해요. 배치가 이제 영어입니다. BATCH라는 배치, 이동 배치라고 해요. 이동 배치가 뭐냐면 제조 공정에서 뭘 만들 때 한꺼번에 몇 개를 만드냐. 50개 만들 수 있고 1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몇 개를 만드느냐를 우리가 공정 배치라고 해요. 공정 배치. 근데 각 공정에서 공정으로 몇 개씩을 이동시키냐를 우리가 이동 배치라고 해요. 이동 배치 사이즈가 두 배가 됐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동 배치 사이즈가 두 배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재고가 두 배가 늘어요. 재고가 두 배가 늡니다. 50피스씩 계속 공급이 되는 게 100피스 공급받고 100피스 다 소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또 100피스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공품이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났죠. 제공품이 는다는 건 전체 재고가 는다는 거예요. 재고가 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납기가 길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는 것만큼 고객의 납기는 길어져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주문을 받을 때 5일에 주던 거를 10일에 주게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객의 불만이 생기죠. 뿐만이 아니고 50개 핸들링 하던 걸 100개씩 하게 되면 쌓아놓는 높이도 높아지고 막 추락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도 이걸 이제 가져다가 조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품질이 나빠지죠. 이런 문제들이 쭉 생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공경에 빠졌어요. 분명히 개선했는데. 그죠?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물류부서하고 구매 자재부서 여기가 자기 부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회사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들은 그래요. 특징이 그래요. 자기 부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에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조직이에요. 그 조직들이.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시스템 사고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의도했던 건 이거였어요. 의도했던 거는 낭비를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 낭비 제거하려고 물류 생산성을 낭비가 제거되면 물류 생산성이 올라가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낭비 제거 사이클을 계속 돌리게 되면 회사는 계속 좋아지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싶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낭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류 인력을 줄였더니 한 사람을 줄였더니 이동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재공품이 증가하고 리드 타임이 증가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고객 만족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 줄었습니다. 의도한 거하고 반대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체계에서는 각자 열심히 하는 것이 전체를 좋게 만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자 혹은 각 부서에다가 목표 나눠주고 그 목표를 각각 관리하는 그 목표 관리 체제를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의 예를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예는 윤석철 교수님의 삶의 정도라는 책에서 소개된 예입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보다 더 좋은 예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제가 그분의 예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했는데 전체 최적화와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실예로 설명을 하는 예 중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사달 생수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계산들이 막 나올 건데요.
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마시고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별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냥 개념만 빨리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사달 생수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아사달 생수회사는 이렇게 이제 가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창고가 3개 있습니다. A, B, C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는 각각 지금 현재 생수 재고를 7트럭, 9트럭, 18트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을 해야 될 고객은 WX, YZ 해가지고 4고객이 있어요. 이 4고객은 각각의 수요가 5트럭, 8트럭, 7트럭, 14트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는 딱 맞아요. 34트럭으로. 그런데 이 각각에 있는 셀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뭐냐면 각각의 창고에서 그 고객한테 보낼 때 운송비예요. 예를 들어서 창고 B에서 소비자 X에게 보낼 때는 30만 원이 들어요. 한 트럭당.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을 다 배달을 해야 되겠는데 운송비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배달하는 방법은 뭔가 그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수학으로 풀 수 있나요? 이 수학으로 안 풀립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 저도 이제 수학 다 잊어버렸지만, 이 방정식이라는 게 원래 변수하고 이제 그 수식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변수가 작아야만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를 풀 때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휴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걸 해요. 휴리스틱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먹구구하고도 비슷해요. 주먹구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우리 두뇌가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우리 두뇌가 어떤 것들은 패턴을 인지하거나 어떤 것들은 내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미리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해를 이렇게 최적화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요새 내비가 다 가르쳐 주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길을 찾아가거나 이럴 때도 다 휴리스틱을 쓴단 말이에요. 그 휴리스틱 어프로치로 이걸 푸는 거예요. 이제 감각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출발점을 하나를 정해야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어디서? 어디가 제일 출발하기가 만만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8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이 8만 원부터 배달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8만 원부터 이제 배달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8만 원에 창고 C에서 8만 원을 소비자 X에게 다 줘버리면 그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트럭만 남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면 복잡합니다. 지금 그거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기 10만 원짜리가 또 있네요. 그죠? 이 10만 원짜리를 이렇게 7트럭을 창고 A는 끝났어요. 그럼 창고 A는 배달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Z가 이제 7트럭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20만 원짜리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소비자 Z는 끝났어요. 다음엔 이쪽으로. 여기 40만 원이냐 여기 4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안 어렵죠? 제일 싼 거 쭉 쫓아간 거예요. 그죠? 이게 휴리스틱 어프로치의 가장 이제 쉬운 버전이겠죠.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814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814만 원으로 배달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814만 원이 과연 최적화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검증도 수학적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결과를 딱 놓고 창고장들이 모였어요. 창고 A, B, C 창고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창고 A는 자기 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창고 A는 10만 원짜리 7트럭을 날랐어요. 최선이죠. 창고장 A는 베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죠? C부터 볼까요? 창고장 C는
8만 원짜리 제일 싼 거 8트럭을 날랐고요. 그리고 20만 원짜리를 7트럭을 날랐고 40만 원짜리 3트럭을 날랐어요.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겠죠. 창고 B를 보세요. 창고 B를 보면 2트럭을 뭘 날랐습니까? 제일 비싼 놈을 날랐어요. 이건 피하고 싶었죠. 70만 원짜리는 쓰고 싶지 않은 카드잖아요. 그리고 30만 원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40만 원짜리 7트럭을 날랐어요. 뭔가 좀 잘못됐죠. 이거는 최선이 아닌 것 같죠. 그죠? 합의가 안 돼요. 창고 장들끼리 합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814만 원도 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70만 원이라는 이 테이블 전체를 통해서 제일 비싼 솔루션인데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왜 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선택했죠?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 70만 원짜리 누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 안 했다니까요. 밀려서 했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밀려서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비싼 솔루션이 선택된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거 제일 싼 거를 순차적으로 쭉 쫓아가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거기 남아버린 거죠. 그거를 좀 그럴듯한 말로 단기 최적이 장기 최적을 제약했다. 단기 최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단기 최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장기 최적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뒤로 미뤘죠. 결국은 밀려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는 문제 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의 이제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휴리스틱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사고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휴리스틱에는 반드시 지식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식이 좀 가미된 휴리스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렇게 단기 최적과 장기 최적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 이제 인지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내가 지금 취하는 선택이 이 미래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선택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 그림을 하나만 더 놓고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어프로치는 결국은 이 왼쪽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형적 사고를 하는 것은 시스템 사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스템은 항상 이 원인과 결과가 한 바퀴 돈다 그랬어요. 이렇게 순환적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선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최적 코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운송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휴리스틱으로 간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단기 최적을 추구하니까 가장 비싼 선택이 강요돼서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버린, 이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리스틱에다가 좀 지식을 좀 가미하려고 해요. 좀 복잡한데 여기에 한 줄씩 더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 손실을 계산해 본 거예요. 자, 기회 손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희생되는 선택이 뭐냐, 이 선택을 안 했을 때에 차선으로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창고의 관점이든지 고객의 관점이든지 간에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 간에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택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다 그 뜻이에요. 근데 최선과 차선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차선을 통해 가지고 큰 피해를 안 입고도 얼마든지 그 다음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과 차선 사이에 격차가 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 간다면 그러면 아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손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요. 여기는 9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 소비자 X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과 30만 원이니까 22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만 원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22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과 차선 사이에 격차가 가장 큰 놈들. 그죠? 그거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역시 여기에요. 8만 원부터 똑같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네요. 그죠? 8만 원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이거 뭐 개의치 마세요. 제가 계산 미리 다 해놨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요것도 계산이 다 이제 새로 갱신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21만 원이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커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디가 제일 큽니까? 50만 원이 제일 크겠네요. 그죠? 50만 원 여기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똑같은 로직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 검증하는 거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 손실의 크기가 큰 것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휴리스틱을 우리가 택한 거예요. 아까보다는 지식이 가미된 조금 나은 휴리스틱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779만 원이에요. 아까 814만 원이었는데 절감이 실제로 됐습니다. 자, 역시 지식의 힘이 대단하죠. 지식을 좀 가미를 했더니 똑같이 주먹구구식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는 그 지식을 좀 가미를 한 주먹구구가 그냥 그 무작정으로 한 주먹구구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고 이게 최선의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창고장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창고 A는 아까보다는 못해요. 그죠?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10만 원과 19만 원을 각각 2트럭, 5트럭씩 날랐죠. 그럼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최선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창고 C도 8만 원과 20만 원을 날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입니다. 역시 창고 B가 문제죠. 창고 B가 왜 문제예요? 창고 B는 제일 좋은 솔루션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은 건드려 보지도 못했어요. 아까보다는 나아졌지만 40만 원, 60만 원, 이제 60만 원은 70만 원하고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솔루션이고요. 근데 30만 원을 건드려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더 휴리스틱을 택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0만 원에 2트럭을 실어 보내고 나머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계산은 뭐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계산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로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743만 원이 나왔죠. 아까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얼마였어요? 776만 원이었나요? 거기서 그래요. 779만 원이었죠. 다시 36만 원이 절감됐어요. 이게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나왔을 때 아사달 생수회사에서요. 각각의 창고장들은 자기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창고장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의 목표가 지금 공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고장은 자기 창고만 봐요, 현재. 그러면 자기 창고에서 자기가 목표를 수립할 거 아니겠어요? 사업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 치자 이거죠. 창고장 A가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 같아요? 7트럭을 10만 원에 날르는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최선이니까. 그렇죠? 창고장 B는 30만 원과 40만 원, 30만 원에 8트럭 실어 날르고 나머지를 40만 원에 실어 날르는 솔루션을 택하죠. 그게 자기한테 최선이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울 거예요. 창고장 C는 창고장 B는 아까 30만 원과 40만 원이고요. 창고장 C는 8만 원짜리를 8트럭 실어 나르고 나머지를 20만 원에 실어 나르는 또 사업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세우는 목표는 70만 원, 280만 원, 264만 원이 됩니다. 이거를 자기의 최선이라고 다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장들이 협력하지 않게 각각의 목표만 추구하게 만들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직관이 더해지게 되면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경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아까 같은 휴리스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싼 거부터 출발시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814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창고장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경영자는 주먹구구식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최적회잖아요. 이 최적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5만 원, 340만 원, 288만 원이에요. 창고들이 각각이요. 자, 어느 창고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창고 중에 자기네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한 창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는 최선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전체 최적화의 진리예요. 부분을 최적화하는 노력으로는 전체 최적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시스템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부분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일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최적회는 상호작용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적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창고와 각각의 고객의 그 위치들,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최적화가 나온다. 결국은 두 번째, 앞의 선택이 뒤의 선택을 제약한다. 먼저 뭔가 선택하게 되면 선택지가 그 다음 선택이 이거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앞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뒤의 선택이 영향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단기 최적을 추구하게 되면 장기 최적을 훼손하게 돼요. 이건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 본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최적과 부분 최적은 서로 갈등을 한다. 한 가지를 택하게 되면 한 가지를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스템 사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의 종속성.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계속 배울 내용들인데, 앞에의 선택과 결정이 뒤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직에서의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공정이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 공정부터 만들어진 게 뒤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속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그 공정들이나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우리가 요소들이라고 얘기하고 액티비티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동등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동등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속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분 최적과 전체 최적과,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단기 최적과 장기 최적, 그리고 부분 최적과 전체 최적인데 이 부분이 바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딜레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 최적, 전체 최적의 시스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협력 규칙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그 큰 토니와키 협력 규칙은 결국은 단기 최적 그리고 부분 최적에서 벗어나서 장기 최적이고 전체 최적화가 된 그러한 일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 최적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게 아마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아마도 이 학문의 발전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론 데카르트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돼 있어요. 중세의 데카르트라는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이자 과학자죠. 방법서설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을 쓴 이 사람이 바로 이 과학적 방법론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복잡한 이 전체를 연구할 것이 아니고 쪼개서 최적화시킨 다음에 합치면 전체가 된다. 과학에서는 그게 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을 따라갑니다. 아담 스미스도 분업의 원리에서 그런 어프로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 이 경영학의 출발점, 그러니까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은 피터 드러커지만 경영이라는 것을 과학의 그 세계로 끌어들인 사람이 100년 전에 프레드리히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항상 출발점을 이제 프레드리히 테일러부터 출발하죠. 근데 프레드리히 테일러는 사람들의 작업들을 전부 다 이 관찰하고 연구를 했죠. 그 동작들을 전부 다 분해를 했어요. 각각의 동작을 분해를 해서 그 작은 동작들의 최선의 동작을 찾은 다음에 그걸 훈련시킨 다음에 그 동작들을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작을 만들었어요. 똑같죠? 과학적 방법론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움직였죠. 드디어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작업의 흐름이라는 관점, 그리고 종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이런 관점으로 사고세가 변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도요다에 의해서, 도요다와 일본 기업에 의해서 T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요다 생산 시스템, 도요다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자기 버전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한참 그 후에 다시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 도요다와 일본 회사들에 의해서 이 동기화 경영, 동기화 생산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 최적화가 전체 프로세스에 구현이 된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1950년대라는 것이 어찌 보면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 의해서 현대 경영학 이론이 정립이 됐고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그때 기반을 잡고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이전에 공부했던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1950년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인간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화 경영도 이때 이제 발전을 했죠. 아마도 그것은 대량 생산 체제,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고 재고를 쌓아놓으면 뿌듯하던 그런 시대, 사람을 도구로 보든 비용으로 보든 이런 시대에서 공급과 수요가 역전이 되고 고객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인지해야 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최적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최적을 추구하면은 장기 최적이 훼손이 되고, 부분 최적을 추구하면은 전체 최적이 훼손이 되는데, 결국은 단기 최적과 부분 최적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게 전체 최적화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조금 더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전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벽돌 날르기 게임,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벽돌이 10,000개 정도 있다고 치자, 그죠? 10,000개 벽돌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10m 정도 되는데 저 벽돌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10명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관리자로서 이 10명을 지휘해서 저 10,000개의 벽돌을 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갖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10명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날르면 되죠. 날르면 돼요. 맞아요. 연탄 나르듯이. 아니면 불 끌 때 양동이 나르듯이 하면 돼요. 그죠? 그 방법이 최선이잖아요. 그거 다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쉽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간단한 사례에서는 그렇게 쉽게 답을 찾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는 방법이냐면 관리자가 10명을 모읍니다. 자, 10,000개잖아요.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한테 1,000개씩 나눠줘요. 목표 부여하는 겁니다. 자, 각자 1,000개씩 나누는 거야. 시간 얼마. 그리고 이거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깨트리면 안 돼? 이래서 1,000개씩 목표 부여를 합니다. 이 목표를 각각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라요. 근데 누구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누구는 힘센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힘들다고 좀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걸죠. 그죠? 인센티브를 걸어요. 그리고 열심히 안 뛰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줘요. 채찍과 당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를 다 걸었더니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발도 걸어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어가지고 꿀밤 때리고 뺏어가요. 이런 일들이 반칙 플레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중에 한 6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다 했다고 자기 가서 놀아요. 그늘에 가서 놀아요. 나머지 아직 목표 달성 못한 사람들은 죽어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직도 해요. 자,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 동계올림픽의 매스 스타트 기억나시죠? 여자 매스 스타트. 예, 그 매스 스타트의 기록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여기에 작업의 완료는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어도 맨 마지막에 자기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올해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 50억 딱 선언합니다. 원가 절감 50억.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임원들, 팀장들 다 불러 모아요. 자, 원가 절감 50억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 규모가 큰 거를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보통 구매부서입니다. 그죠? 구매부서한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제일 덩어리가 크잖아. 너 20억, 혹은 30억 이렇게 주죠. 너 20억 해. 그리고 생산 쪽에 생산성 그거 높여서 원가 절감 해야지. 너 15억. 품질 쪽, 야 이거 우리 품질 비용 줄여야 되잖아. 너 10억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부서가 목표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20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부서장이 자기 부서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다 모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 어디 담당이야? 어디 담당이야? 네가 제일 규모 큰데 움직이네. 그러면 우리가 20억 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그중에 5억, 너 3억, 너 2억 나눠주죠. 목표가 위에서부터 쪼개져서 하나하나 분할됩니다. 그게 벽돌 나르기하고 뭐가 달라요? 벽돌 나누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벽돌을 열심히 나르면 전체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다. 아까 부분 최적화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죠. 각자가 목표를 정하고 아사달 생수회사처럼 창고장 A, B, C가 각자의 목표, 최선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다 합치면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좋아지는 거는 각자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하는 회사들은 이걸 저는 이제 목표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왜 시스템이 없어요?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지 않죠. 협력 규칙이 없죠. 그렇죠.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 전체 성과는 각 개인들이 달성한 성과의 합이다라는 부분 최적화의 관점을 따르고 있죠. 개인에게 목표가 부여되고요. 개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쳐다보죠. 그렇죠? 그 개인들의 성과가 중요하고 그 개인들의 성과는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서 목표를 받았어요. 1,000개 벽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관리자한테 물어봐요. 저 근데 어떤 식으로 날르면 좋아요?
그때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막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 시간 내에 갖다만 놔. 네가 무슨 방법을 쓰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일하는 방법이 개인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축구 경기에서 선수를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뛰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축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동네 축구 한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방법이 개인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한테 일하는 방법이 가 있으면 각각의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사 10년 차와 신입사원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그 승부는 보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할 뿐이죠.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역할 분담을 한다고 얘기하고요. 드디어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일의 체계가 생겼잖아요. 상호작용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지쳤어요. 그러면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쉬게 하고 간격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한 공정에다가 집어넣고 번갈아가면서 주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와주면서 이 전체의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관리자가 그런 일을 안 하거나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들이 그걸 해요. 알아서. 그렇죠? 시스템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가 달성됐어요. 이 중에서 누가 열심히 해서 목표가 달성됐을까요? 누구의 그 공헌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도 여기 배제시킬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죠. 근데 성과는 개인이 낸 게 아니죠. 어떤 개인도 이 벽돌을 끝까지 나른 것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거는 시스템이었어요. 성과는 시스템이 낸 겁니다. 개인이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와 전체 제조과의 사고는 성과를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는. 그러면 개인의 성과는 뭐죠? 시스템에 기여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기여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리고 결함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복원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개인의 성과라는 거죠. 관리자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설계하고 운영을 하느냐.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성과는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얻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 제조과의 어프로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해요. 자, 아까 이 목표 분할 쪽에서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과 행동 원칙이 부여가 돼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의 성과는 시스템 성과에 기여한 것이 성과예요. KPI는 아까 벽돌 나르기에서는 개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KPI를 세팅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KPI가 아니고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KPI가 세팅이 될 거예요. 그 KPI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협력 규칙과 관련된 주제들은요. 이게 사고 훈련이에요. 사고 훈련. 생각들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니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고를 해보고 여기서 통찰력을 얻고 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흐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내가 관리자로서 여기까지 구성을 해놨어요. 자,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벽돌을 날릴 수 있을까요? 뭐를 개선하면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날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여기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게 올바르게 작동되려면. 네, 일단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벽돌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성과는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이걸 천천히 옮기는 것보다 더 빨리 옮기면 옮길수록 더 빠른 속도로 벽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벽돌을 한 개만 나를 때하고 두 개 나를 때는 다르죠. 두 개 동시에 나를 때는. 그런데 한 5개쯤 나르니까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몇 개를 나를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로 이게 배달이 되는지도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이 T카를 만드는 그 공장, 거기에서, 물론 이제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제조의 원칙으로 만들어졌고, 그 제조의 원칙이 실제로 일의 원칙이기도 해요. 모든 일들, 소위 말해서 프로세스, 일의 단계를 갖고 있는, 이렇게 벽돌 나르듯이, 벽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르듯이 할 수 있는, 이거와 유사한 종류의 일들 있잖아요. 그 사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그런 일들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벗어난 조직이 아마 있을까 싶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두 사람 이상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벽돌이나 연탄을 나르듯이 이렇게 일을 순차적으로 움직이게끔 다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조직에서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커다란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벽돌을 목표 분할해가지고 각자 나누듯이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흐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을 흐름화시켜라. 일을 흐름화시키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 체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만드는 것,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가치 창출의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흐름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흐름화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흐름이 빠를수록 성과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빠르게 해라. 흐름의 속도를 높여라. 일을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가 개인이 일을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전체의 체계가 빨라지는 거하고 각자 개인이 빨라지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스템 전체가 처음에 출발점부터 맨 마지막까지의 걸리는 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더 빠르게 할 것인가. 벽돌을 어떻게 더 빠르게 날릴 것인가예요. 세 번째로는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는 순간 시스템이 중단돼요. 흐름 작업의 단점이죠. 아까 벽돌을 나눠줬을 때는 어때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9사람이 계속 나르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흐름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중간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가 다 끊기죠. 그래서 흐름으로 만들고 흐름을 빠르게 하면서 성과를 내지만 그 흐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사전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복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3가지의 큰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시 흐름을 개선하고 또 빠르기를 개선하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마 여기 제가 이제 예를 지금 들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조 쪽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요.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이 다 흐름이 없어요. 보면 원무과 따로, 의사 따로, 간호사 따로, 병동 따로 다 이래 MRI실 따로 다 따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경영을 개선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빠르게 해야 되죠. 병원에서 흐름 빠르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빨라져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왔잖아요. 가장 빨리 집에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흐름을 빠르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환자가 와서 예를 들면 뭐 접수를 하고 나중에 돈 내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시간 5분도 안 걸리죠? 근데 가서 1시간 기다리다 오잖아요. 진료받을 때 2, 3분 진료받으려고 가서 30분, 1시간 기다리잖아요. 그 환자들의 대기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그 대기 시간을 줄이게 되면 흐름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T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IT 개발을 할 때도 전체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의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협력을 하는 전체적인 일의 체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와 그 중간에 장애물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흐름이 끊겨지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제거를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할 것인가. 개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종에 관계없이,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의 원리가 일의 흐름을 만들라, 흐름을 빠르게 하라, 흐름이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서 예방하거나 제거해라. 이게 일의 그냥 원리예요, 원리. 모든 일들은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전체 최적화가 항상 도전을 받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몇 가지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목적이 불분명하면, 공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협력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전체 최적화는 협력입니다. 협력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목적이 부재하거나 이해가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최적화는 깨지죠. 부분 최적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들, 주로 부서이기주의, 자기 목표만을 들여다보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전체 최적화를 훼손시켜요.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부분 최적화를 촉진하는 KPI들을 갖고 있어요.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거 갖고 보상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 다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부분 최적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부분 최적화를 촉진하는 KPI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근시안적 사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거. 계속 월 마감 따지고 분기 마감 따지고 연 마감 따지고 올해 한 해만 장사하고 걷어치울 것 같이 올 한 해에다가 목숨을 건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 사고는 전체 최적화를 깨트리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입니다. 뭐 이전 시간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룬 거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은폐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게 되면 협력이 깨져나가고 전체 최적화를 이룰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 최적화에 대한 커다란 이제 개요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가치 창출 시스템이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